숫자로 보면요. 지금 6억 대출 받으면 월 원리금이 379만 원입니다. 연봉 1.2억이면 세후 월급 760만 원인데 절반이 은행으로 갑니다. 그럼 안 사면 되지 않냐고요? 서울 전세 평균이 6억을 뚫었어요. 61주 연속 올랐습니다. 사도 지옥, 안 사도 지옥. 이게 지금 직장인 부동산의 산수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숫자를 조금 더 뜯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입니다. KB부동산 3월 기준이에요. 그런데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은 최대 6억 원.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15억 이하 주택 기준으로 딱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 6억은 어디서 구하냐? 본인이 가져와야 합니다. 자, 그 6억을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갚는다고 칩시다. 금리 6.5%면 월 원리금이 379만 원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이 뭐냐면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방식인데 초반에는 거의 이자만 냅니다. 원금은 쥐꼬리만큼 줄어요. 연봉 1.2억이면 직장인 기준으로 꽤 버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 떼고 나면 월 실수령이 약 760만 원이에요. 379만 원 내고 나면 381만 원 남습니다. 월급의 정확히 절반이 은행 계좌를 스쳐가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이건 DSR 40% 규제에 거의 딱 걸리는 수준입니다. DSR이란 내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돈의 비율인데 은행이 이 선을 넘으면 대출 자체를 안 해줍니다. 연봉 1.2억인 사람이 겨우 통과하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7.01%를 돌파했습니다. 6.5%가 아니라 7%대로 올라선 거예요. 금리가 0.5%포인트만 올라도 30년간 내는 총이자가 수천만 원 단위로 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전세 시장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전세 살지 뭐. 그 전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61주 연속 올랐습니다. 1년 넘게 단 한 주도 안 쉬고 오른 겁니다. 속도가 더 문제예요. 4월 둘째 주 상승률 0.17%. 작아 보이죠? 27주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꺾이기는커녕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3년 4개월 만입니다. 아까 매매 대출이 6억이라고 했죠? 전세 보증금도 6억이에요. 매매든 전세든 6억이 기본값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오르냐? 물건이 없습니다. 서울 전세 매물이 3만 건 아래로 떨어졌어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집주인은 안 내놓고 세입자는 찾고 있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입니다. 이게 높으면 전세 살 바에 차라리 사겠다는 심리가 생기죠. 강북이 63%입니다. 14개구 평균 매매가가 처음으로 11억을 돌파했는데 전세가 7억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반면 강남은 38%. 같은 서울인데 25%포인트나 차이 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려고 하면 대출 한도 6억으로 12억짜리 아파트를 못 삽니다. 안 사고 전세 살려 해도 보증금 6억에 매물이 없습니다. 사도 지옥, 안 사도 지옥. 이게 2026년 직장인 주거의 산수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상황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블록은 중동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두바이유가 배럴당 72달러에서 103달러로 뛰었습니다. 상승률 43%.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기름값이 거의 1.5배가 된 겁니다. 한국은 원유의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나라예요.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게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율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2026년 3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어요. 달러로 사오는 원유가 비싸졌는데 그걸 사는 데 쓰는 원화 가치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중펀치예요. 숫자로 보면요. 수입 물가가 3월에 전년 대비 16.1% 폭등했습니다. 28년 만에 최고치예요.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광산품은 40% 넘게 올랐고 석탄과 석유는 각각 44%, 37% 뛰었습니다. 화학제품도 10% 올랐어요. 이게 건설 현장을 직격합니다.
은평구 대조이구역 재건축 사례를 보면 총 공사비가 원래 5,800억이었는데 8,366억으로 올랐어요. 44% 증가.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인 겁니다. 중소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이 5조 2,607억 원까지 쌓였어요. 결과요. 2026년 1분기에만 건설사 823곳이 폐업했습니다. 12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집을 지을 회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새 아파트가 안 올라오니까 기존 전세 매물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공급이 줄면 뭐가 되죠? 전세 매물이 더 말라붙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이 결국 내 전세금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 기준금리 2.50%, 7연속 동결 중입니다. 시중 주담대 고정금리는 상단이 7.01%를 찍었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금리를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자가 줄고 집 사는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폭등하는데 경기는 침체로 가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져요. 물가는 높고 경기는 죽는 스태그플레이션. 금리를 올려도 지옥, 내려도 지옥입니다. 정부가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더 오르는 악순환.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2.50%, 7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정부가 못 풀어주면 내가 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직장인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기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DSR 40% 역산. 내 연봉의 40%를 곱하고 12로 나누세요. 그게 매달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 상한선입니다. 연봉 6천만 원이면 월 200만 원. 이 숫자를 넘기는 대출은 애초에 하면 안 됩니다. 은행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해주더라도 거절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 2022년 거래 절벽을 기억하세요. 금리가 급등했을 때 서울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남구 월 40건, 서초구 월 27건. 역대 최저였어요. 고금리가 유지되면 거래 절벽이 오고 거래 절벽 뒤에는 가격 조정이 왔습니다. 지금 금리 7%대가 계속된다면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세요. 셋째, 매물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7일부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 금지됐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요. 이 2가지가 맞물리면 그동안 버티고 있던 다주택자 매물이 서서히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급할 이유가 줄어든 거예요. 사도 지옥, 안 사도 지옥이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도미노가 환율, 물가, 금리, 공급까지 전부 건드렸고 정부조차 카드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면 달라집니다. 원인을 아는 사람은 공포 대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을 바꾸는 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DSR을 계산하는 건 오늘 퇴근하고 10분이면 됩니다. 공포에 떠밀린 결정이 가장 위험한 결정입니다. 숫자를 먼저 보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